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 과학시험 대비. 자, 오늘 저와 함께 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를 해봤잖아요. 오늘은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가 개념 정리를 잘 했다면 오늘 문제풀이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는지 우리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그걸 정확히 좀 점검해서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짚어나가고 뭔가 좀 헷갈렸던 거나 아직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정리하면서 내가 또 이게 잘 이해했구나 하는 부분들은 정답을 맞춰가면서 네,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좀 해나가는 시간으로 네, 이 시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학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지금 문제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는 어떤 것?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고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질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그걸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학 변화란 어떤 물질의 성질이 전혀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시로는 과일이 익는 것들, 양초가 타는 것, 그리고 껍질을 벗겨낸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들을 예시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뭐가 바뀐다? 물질의 성질까지 변한다. 그게 화학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에 불을 붙이면 이거 연소 반응이니까 화학 변화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유리컵을 떨어뜨렸더니 깨졌다. 이건 그냥 모양과 크기. 컵이라는 유리가 이제 깨지기만 했을 뿐이죠. 성질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물리 변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에탄올을 팔에 바르니 시원해졌다. 에탄올이 기화하면서 물리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상태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들었다. 이거는 혼합물을 만들어주는 거. 물질의 용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질인 설탕을 용매인 물에 녹이는 이런 용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못을 물에 담가 두었더니 녹이 싫었다. 이건 이제 산화 반응이죠. 산소와 결합하면서 철이 이제 산화철이라는 물질로 변해가는 화학 변화입니다. 그럼 해당되는 건 뭐예요? 1번과 5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여기 보니까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을 합성하고 있죠.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화합이라는 과정이죠. A와 B라는 물질이 서로 만나 A, B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당연히 화학 변화일 거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는 이 변화에 해당하나요? 상태 변화는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였죠. 아, 그렇구나. 이 변화로 물질의 성질은 변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이 되었고 반응 전후 원자의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건 원자의 배열은 바뀔지라도 원자의 종류나 수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수는 서로 같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3번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반응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이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러면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 당연히 이제 물질의 성질은 변했을 거고 분자의 종류도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물 분자로 바뀌었죠.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는 당연히 변했습니다. 원자의 배열이 변했기 때문에 분자의 구조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 당연히 변했고요. 분자의 배열이 달라짐에 따라 질량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언제나 동일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4번과 5번은 이어지는 문제고요. 이제 자료를 주었는데 이 자료를 먼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철가루 7g과 황가루 4g을 막자사발에 잘 섞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혼합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철가루와 황가루의 혼합물인 C 그리고 여기는 가열까지 했네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성질이 변하겠죠. 이 철가루와 황가루 사이에 화학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철과 황의 그냥 혼합물이지만 D는 이 철과 황이 반응을 해가지고 열에 의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물질이 만들어져요? 황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C는 혼합물이고 D는 화합물이다 라는 거. 자, 그럼 C는 본래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D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그대로 철가루, B는 황가루, C는 철과 황의 혼합물, 그리고 D는 화합물인 황화철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시험관 뒤에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철과 황이 결합을 하면서 화합에 의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 되었죠. 그래서 본래의 철과 황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건 뭐예요? C는 당연히 자석에 달라붙겠죠. 자, 시험관 C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달걀 썩는 냄새라고 했는데 이 달걀 썩는 냄새는 우리가 황화수소라고 해서 H2S 황과 수소가 결합한 물질이거든요. 이건 언제 발생하냐면 이 화합물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시험관 D의 물질은 자석에 붙는다라고 했는데 철은 그 성질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시험관 D의 물질은 성질이 달라진 물질인 황화철이죠. FeS 황화철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시험관 C의 물질은 화합물이고 시험관 D의 물질은 혼합물이다 라고 했는데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5번의 문제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C와 D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발생하는 기체는 각각 뭐냐라고 했는데 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C에서는 뭐가 반응하냐면 철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D에서는 이 황화철 FeS가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C의 경우 이 철가루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자, HCl 염산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철이 있죠. 이 철과 염산 사이에 반응을 하면서 뭐가 발생을 해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FeCl2 염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학 반응식 살펴봤으니까 연습을 해보죠. 그럼 여기 이제 2 써주면 되겠죠. 이게 C에서 일어나는 반응일 거고 D에서는 FeS 황화철이 무엇과 반응한다? HCl 여기도 1대2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FeCl2를 그대로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는 H2S라고 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달걀 썩는 냄새를 가진 황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 그럼 C는 뭐가 생성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D에서는 황화수소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럼 정답은 뭐가 돼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제가 여기 이제 설명 보시면 시험관 C에는 철이 존재해서 이렇게 된다. 지워드릴게요.
쓱쓱 싹싹.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수소와 황화수소가 발생하더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연소에 대한 설명. 연소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 근데 열을 가해가지고 빠르게 산소와 반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소라고 하는 건 화학 변화의 한 종류인데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빛과 열을 내며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제 열에 의해 산소와 반응하는 빠른 산화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녹이 쓴다라고 해서 느린 산화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소는 그러면 뭐야? 화학 변화죠. 연소는 화학 변화 중 치환의 한 종류다라고 했는데 산소와 결합을 하는 반응이에요. 결합을 하거나 분리가 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거나 화합이 되는 그런 반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철이 산소와 결합해 녹이 쓴 현상이다. 이거는 느린 산화입니다. 연소는 빠른 산화예요. 연소 후에 생성된 물질은 본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화학 변화니까 성질을 잃어버렸겠죠. 자,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빛과 열을 내며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연소에 대한 바른 설명은 5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 그러면 메테인과 뭐가 반응하겠구나? 산소가 반응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꾸며 볼 겁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중요한 건 반응물은 무엇이고 생성물은 무엇인지. 이걸 이제 명확하게 화학식으로 그 물질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동일하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화살표 양쪽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 보면은 탄소 몇 개 있고, 지금 1개 있고, 자, 수소는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면 생성물에서도 탄소는 몇 개? 1개. 수소는 4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디귿에 2가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의 수를 보자면, 여기 2개 있고, 2개 있으니까 총 몇 개구나? 4개가 되겠구나. 산소는 총 4개 있으니까, 그럼 이쪽도 몇 개 맞춰줘야 돼? 4개를 맞춰주려면 기억엔 얼마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보자면 기억엔 2, 리에는 1, 디귿은 2가 되겠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화학 방식 같은 경우는 이 개수 맞추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자, 8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용어를 포함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의 핵심은 뭐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에서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대신 변하는 건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은 바뀐다. 그래서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원자의 개수, 원자의 배열, 원자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를 작성해 본다면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그래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 앙금이 생겨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 35g, 질산인 수용액 25g을 섞었더니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겼대요. 염화은이 생겼대요. 우리 이거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은 뭐예요? NaCl이죠? 자, 질산은은 AgNO3죠?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보면은 화학 반응식을 써볼 수 있어야죠. 그랬더니 뭐랑 뭐가 맞나요? NA랑 NO3가 만나요. 질산 나트륨을 만들어내고요. 이거는 이제
물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염화은 HCl 이렇게 이제 앙금을 형성을 할 거다.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 잘 했는지 NaNA 한 개씩, Cl 하나씩, Ag 하나, NO3 하나 화학 반응식이 잘 작성이 되었네요. 자, 이때 염화나트륨이 몇 그램? 35g 들어갔고 질산은 수용액은 25g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흰색 앙금은 얼마 만들어졌어요? 15g 만들어졌어. 왜 앙금이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뭐가 적용이 됩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일정 성분비로 앙금을 생성했습니다. 자, 그럴 때 남은 용액의 질량을 물어본 거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돼?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동일하죠.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반응물의 총 질량은 35g에 25g 해서 60g이에요. 근데 앙금이 15g 생겼으니까 그러면 NaNO3는 몇 g이겠구나? 45g이겠구나. 남은 용액의 질량은 45g.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량의 강철솜을 연소시켰어요. 강철솜 연소니까 산화 반응이구나.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겠구나. 자, 그럼 이 연소 반응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강철솜이 연소할 때는 산화 반응이니까 빛과 열이 발생을 하겠죠. 또 산화철로 변합니다. 화학 변화예요. 그리고 연소 전 강철솜보다는 성질은 달라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랑 결합을 하니까 처음보다 또 질량이 증가하겠죠. 화학 변화니까 당연히 뭐가 바뀌어요?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물질은 산소와의 결합으로 질량이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떠올려 보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연소할 때 빛과 열 발생을 할 거고 근데 원자들의 배열이 바뀌어 생긴 무슨 변화? 화학 변화인데 물리 변화라고 돼 있네. 그럼 정답을 찾았네요. 자, 다른 것도 보죠. 연소 후 생성된 물질은 처음 강철소보다 무겁다라고 했고 산소와 결합해 생긴 변화. 빠른 산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연소 후 생성된 물질은 연소 전 강철솜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앞서 이제 나왔던 이 강철솜을 연소시키는 반응인가 봐요. 자, 15g의 강철솜을 연소시킨 후 질량을 측정했더니 몇 g이 되었습니까? 17g이 되었습니다. 질량이 늘어났네요.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했으니까요. 연소 반응에 의해서 이 강철솜이 산소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강철솜과 결합한 산소의 질량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원래의 강철솜 질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질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15g이 17g으로 증가했으니까 이 증가한 만큼이 뭐구나? 산소의 질량이구나. 그럼 산소의 질량은 2g이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가서 다음 그림과 같이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 반응 전후 플라스크 안 물질의 질량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묽은 염산과 달걀 껍데기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기체가 하나 발생을 해요. 어떤 기체 발생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 실험은 굉장히 많이 본 실험이죠. 어떤 기체가 발생합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 실험은 묽은 염산과 함께 달걀 껍데기는 이제 탄산칼슘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 두 물질 간의 반응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발생하는 물질을 살펴보니까 묽은 염산 HCl 그리고 CaCO3 있을 때 CaCl2 염화칼슘과 물 여기 CO2인데 CO3라고 적혀 있네요. CO2로 고쳐주세요. CO2죠. 자,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왜? 고무풍선을 씌워 두었거든요. 밀폐된 용기이다 보니까 기체가 발생을 하더라도 질량은 줄어들지 않아요. 자, 반응 후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지만 고무풍선에 의하여 질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주의해라. 열려있냐 닫혀있냐 그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흰색 앙금이 생성되므로 반응 후 질량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앙금 안 생깁니다. 앙금 안 생겨요. 노란 앙금 안 생긴다고요.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그랬는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되고요.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어 빠져나가므로 반응 후 질량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빠져나가면 오히려 감소하겠죠. 생성된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반응 후 질량은 일정하다 라고 나와 있으니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의 답의 이유. 우리가 질량은 유지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물리 변화된 화학 변화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반응.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언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물질 간의 일정한 결합 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화학 변화구나라는 거예요. 화학 변화구나. 그럼 물리 변화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물리 변화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성분비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인데 물리 변화는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리 변화인 거 찾아주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부터 19번까지는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을 하면서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자주 보는 실험이고 여기는 아이오딘화 이온과 나비온이 만나서 PbI2 노란색 앙금을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이 실험에 보면 핵심은 뭐냐면 앙금이 이렇게 생성이 되다가 높이가 일정해지는 부분. 그러니까 질산납 수용액이 늘어나더라도 앙금은 일정하게 유지되는구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일정 성분비 법칙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각 시험관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럼 이 반응에서 먼저 체크해 줘야 될 건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 사이의 앙금 생성 반응이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앙금을 생성하죠. 근데 시험관 1 같은 경우는 질산납을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변화 없을 거고 2부터 6까지는 뭐가 생성이 되니까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이 되니까 노란색 앙금이 당연히 생기겠죠. 자, 4에서는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이 모두 반응을 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높이가 동일하거든요. 여기서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대1로 정확하게 반응이 마무리되는구나. 그런데 5번과 6번엔 질산납을 넣어주더라도 높이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아이오딘화 칼륨이 모두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남는다? 질산납 수용액이 남는다. 질산납 수용액이 남는다. 5, 6에서는 질산납 수용액이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라고 했어요. 잘못된 게 있죠? 바로 딱 보이죠? 4번이라는 거. 자, 계속해서 이제 풀어볼 건데요. 10%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6ml와 완전히 반응하는 10%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는 그럼 얼마였어요? 여기였죠, 여기. 높이가 일정해졌으니까 여기서 다 반응하는구나. 4부터 6까지의 앙금의 높이가 같아요. 그렇단 얘기는 이미 6ml 넣어줬을 때 반응이 완결되었구나. 이때 완전히 반응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통해 우리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6ml가 된다. 다음 17번입니다. 자,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계속 같은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찾아보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봅시다. 생성된 노란색 앙금은 아이오딘 납이다. 맞고요. 수용액 부피비는 1대1이다. 방금 앞에서 살펴봤죠. 자, 일정량의 질산납은 일정량의 아이오딘과 칼륨과 반응한다. 일정 성분비 법칙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험을 통해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앙금이 생겼으니까 전체 질량은 증가하나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동일해요. 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앙금이 생겼다라고 해서 뭔가 물질이 새로 생겨서 질량이 증가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하여 전체 질량은 유지된다. 자, 5번과 6번 시험관에서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어줘도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이미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반응을 끝냈기 때문이에요. 아이오딘화 칼륨이 모두 반응하였기 때문에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어주더라도 앙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앙금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럼 이번에 뭘 넣어줘야 돼?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더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아이오딘화 칼륨이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앙금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법칙. 반응하는 물질, 화합물을 형성을 할 때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성분 B가 있다라는 거 일정한 비율로 반응한다. 그래서 높이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때 반응물 사이에는 일정한 양적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그림도 우리 익숙한 그림이죠. 볼트 15개, 너트 15개가 있는데 화학 반응을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물질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니까 볼트 15개 있고 너트도 몇 개예요? 15개가 있죠. 근데 보니까 몇 개의 물질을 만들었어요.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그래서 7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뭐가 하나 남았어? 너트가 하나 남았고 볼트는 몇 개 남았다? 7개? 8개. 8개가 남았죠. 8개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B 플러스 EN, 볼트 하나에 너트 2개가 만나서 BN2 이런 물질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대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볼트 15개랑 너트 15개가 있는데 1대2로 반응하니까 볼트 7개 반응할 때 너트는 14개 반응하죠. 그리고 이 화합물을 몇 개 만들어요? 7개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볼트는 7개 반응했으니까 8개가 남을 거고 너트는 몇 개 남겠다? 1개가 남겠다. 그리고 BN2는 7개 생성이 됐죠. 그럼 딱 그림대로 되었네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질량을 줬죠. 질량을 줬으니까 이 질량에 대한 값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자, 볼트는 몇 개가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 그럼 여기는 5g 이겠구나. 그 다음에 너트는 한 개당 1g인데 2개가 쓰였으니까 2g이겠구나.
그럼 이때 생성되는 BN2의 질량은 얼마겠어요? 7g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비를 따져본다면 5대 2대 7이겠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은 B 플러스 2N 해서 2BN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서 틀렸네요. BN2인데 자, 다른 것 만나면 볼게요. 화합물의 성분 질량비는 B 대 N은 5대 2다. 5대 2. 자, 완성된 모형의 개수는 7개라고 했고 볼트 8개와 너트 1개 남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배열이 다르다. 배열이 다르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원소 사이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그쵸? 5대 2대 7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자, 다음으로 가서 이번에도 이제 자료를 주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건데 자,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 살펴보니까 도가니 3개의 질량을 측정해요. 도가니 그릇이에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1g, 1.0g, 1.5g, 2g의 구리가루를 도가니에 각각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도가니에다가 하나는 구리를 1.0g, 하나는 1.5g, 하나는 2.0g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르게 넣어주고 가열을 했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산화구리2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의 질량을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지금 일정하게 그 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구리 1g과 반응하는 게 산소는 0.25g, 1.5g에는 0.37g, 2g에는 0.5g이 각각 반응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보죠. 붉은색의 구리가루를 가열해 검은색의 산화구리2가 될 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한번 써보래요. 그럼 이거는 뭐만 잘 보면 되느냐 다른 거 없이 그냥 그래프만 잘 해석하면 돼요. 자, 표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구리가 1.0g일 때 산소는 0.25g. 자, 1.5g일 때 0.37g. 구리가 2.0g일 때 산소는 0.5g. 이걸 이제 비율로 한번 따져보자면 각각의 화합물, 산화구리를 형성할 때의 구리와 산소의 질량은 몇 대 몇이야? 4대 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예요? 4대 1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 실험했을 때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자, 앞선 실험에서 구리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금 모두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도 증가하겠죠. 하지만 앞선 실험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뭐는 변하지 않았어요? 4대 1의 일정한 질량비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때 반응물 사이에 일정한 양적 관계가 있다. 자, 구리가루를 공기 중에서 가열할 때 반응하는 구리의 양은 증가해도 구리와 산소가 항상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는구나.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뭐다?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변하지 않는다. 자, 다음. 구리가루를 20g 완전히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요? 산화구리2를 만들어. 이게 이제 화학 반응식인데 자, 우리 아까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 구리 4대 산소 1로 반응했잖아요.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20g 반응하면 얼마 반응하겠느냐? 우리 바로 알 수 있죠. 자, 보면 구리 대 산소, 산화구리 비율이 4대 1대 5야. 아까 4대 1로 반응했잖아요. 그럼 구리 20g 반응하면 산소는 몇 g 반응하겠다? 5g 반응하겠구나. 그럼 산화구리 얼마 생성된다? 두 개 합해서 25g 생성된다. 이유는
질량 보존 법칙.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 같아야 되니까 25g이 생성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는 기체 A와 기체 B를 반응시킬 때 생성된 기체 C의 부피입니다. 기체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법칙이 떠올라요? 기체 반응 법칙이 떠오르죠. 자, 화학 반응식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구해볼 수 있냐면 화학 반응식을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에서 실험 1에서는 A가 40ml, B가 10ml 있는데 반응 후 남은 기체가 A가 10이야. 그리고 생성된 게 20이죠. 실험 2에서는 60대 30으로 각각 A와 B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남았어요? B가 10ml 남았어. 그리고 C가 40ml가 생성이 됐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반응하는 양을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A가 10이 남았으니까 여기는 10 반응했을 거고 여기는 B가 10 남았으니까 50, 30, 60, 20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그걸 이렇게 써봤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A가 30 반응하고 B가 10 반응했을 때 C는 얼마 생성됐구나. 20이 생성됐구나. 또 A가 60 반응하고 B가 20 반응할 때 C는 40이 생성이 되는구나.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부피비를 알 수 있습니다. 몇 대 몇 대 몇? 3대 1대 2. 이것도 60, 20, 40 해보면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3대 1대 2가 되죠. 그래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A 대 B 대 C가 3대 1대 2이다. 그런데 기체에서 반응하는 부피비가 곧 뭐와 같았습니까? 계수비와도 같았죠. 기체의 계수비와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3A 플러스 B가 2C가 된다라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구나.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자,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 화학 반응 중 흡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라고 했어요. 자,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흡수합니다. 뭘? 열을. 그럼 주변의 열을 흡수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니까 낮아지겠죠.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할 거고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총질량은 보존된다. 질량 보존 법칙은 계속 성립합니다. 화학 반응이니까 당연히 다를 거고 흡열 반응이라면 주요 온도는 낮아질 거고.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생성 물질의 에너지 합이 반응 물질의 에너지 합보다 적다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을 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건 흡열 반응이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반응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에서 주변에서 이제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되니까 반응 후 생성물을 보면은 원래의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더 높겠죠.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그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의 경우 생성물질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질의 에너지 합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을 했으니까 반응물의 에너지의 총량, 생성물의 에너지의 총량을 비교해 보면은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더 적을 거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흡열 반응을 물어보고 있지만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 그러면 반대로 적용이 되겠구나. 이런 것도 동시에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저희 총 이제 25개 정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이 1단원을 정리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어요. 물론 유형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문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헷갈리는 개념은 없었는지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정답을 맞췄다. 단순하게 정답을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각 지문을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각 보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 다음 시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그러면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만나보기로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